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이분의 작품을 보면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상업영화 최초로 60 항쟁을 다룬 영화 1987, 그리고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다룬 영화 카트처럼 정말 탄탄한 고증과 철저한 대본으로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분입니다. 김경찬 작가인데요. 올여름 최고의 화제작이죠. 하이지킹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서셨겠어요. 오랜만은 아니에요. 오랜만 아니에요? 네, 요즘 홍보 기간이라 네. 네, 가끔 섭니다. 쓸 때마다 어떠세요? 자주 서시는 건 아닌데. 좀 희한하죠. 네, 원래는 카메라 뒤에서 네.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꾸 카메라 앞으로 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 어디가 더 편하세요? 뒤가 뒤가 편하세요? 훨씬 편하죠. 네. 이제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이틀 뒤면 이제 영화 하이제킹이 개봉을 하는데 이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개봉을 막 임박한 이 시점에 보통 뭐 제작자들의. 특별한 소외 같은 건 없어요. 오, 네. 그러세요? 이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뭐 이제 드디어 개봉하는구나 그런 느낌? 근데 그 전작들이 또 워낙 또 잘 됐고 그래서 그 전작들만큼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잘 될 거라는 자신감 같은 게 좀 있어요. 오. 저도 영화 한 지는 거의 한 10년 됐고 작품도 꽤 했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 작품 잘 될 거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떨리거나 하진 않아요. 셋, 둘, 하나.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이제킹 상황이야.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일단 그 영화 하이제킹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나오는 배우들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일단 하정우 씨 하면 또 재난 영화의 대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주자가 됐고 네, 또 네. 성동일 씨도 나오고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여진구 씨가 처음으로 악역을 맡아서 좀 화제가 됐는데 영화 하이제킹 어떤 내용인지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하이제킹은 1971년 1월에 있었던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다룬 영화이거든요. 톡초발 서울행 비행기 안에 납치범이 폭탄을 들고 탑승해서 이제 하이제킹을 시도하는 거죠. 비행기를 조종실에 난입해서 조종사들을 폭탄으로 위협해서 이제 휴전선을 넘어가자, 이북으로 가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이제킹이 그 항공기 납치잖아요. 공중에서 납치하는 걸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했는데 요즘이야 워낙 또 법도 발달하고 또 보안도 철저해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진 않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는 하이제킹이 굉장히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보안 검색 자체가 지금처럼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들고 탑승한다거나 뭐 폭탄을 들고 탑승한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하이제킹이 뭐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던 시기라고 보면 되죠. 전 세계적으로 뭐 한 300건 가까이 벌어졌다고 하고 특히 이제 F-27기 사건이 벌어진 게 71년이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69년에 69년 12월에 이미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YS-11기 사건이라고 그때는 그 비행기가 이제 그 권총을 갖고 탑승한 이제 간첩이 조종사를 권총으로 위협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간 승객 중에 39명은 돌아왔는데 11명이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강제 억류된 상황이죠. 그럼 더 충격적이었겠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발생한 거잖아요. 실제로 F-27기 사건에 이제 납치범, 이번에 여진구 배우가 했던 그 납치범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있었던 YS-11기 사건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북한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학습한 결과로 이제 F-17기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럼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만 해도 하이제킹이 굉장히 흔했
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왜 꼭 1971년 사건을 꼭 집어서 영화를 제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 상황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요. 저희 영화 자체가 그 시작되는 지점이 영화 속의 시간으로 보면 68년에 이제 1.21 사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1 사태라고 하면 이제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이제 김신조로 기억을 하시죠. 북한 간첩.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겠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68년에 그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펼쳐져요. 우리가 혹시 이승복 어린이 아세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맞습니다. 네. 그 이승복 어린이가 희생됐던 사건이 이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68년, 69년, 71년 요 사이가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굉장히 강할 때예요. 제가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가님 혹시 역사 전공을 하셨나요? 전공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재미있어서 와, 어떻게 열심히 이걸 봤죠. 줄줄이 그 시대상을 다 빼고 왜냐하면 계세요? 그 시대를 이제 표현하려면 음. 어떤 상황, 이 맥락 속에서 이게 발생했는지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를 보려면 당시 승객들이나 이 조종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알려면 시대 상황이라는 걸 그래야겠네. 알아야 되는 거죠. 남북 간의 긴장이 어마어마하게 고조돼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북한에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심지어 그 1년 전에 이미 이미 못 못 돌아오신 사람도 분들이 있고. 11명이나 있었고 또 그때는 북한으로 이제 월북을 누군가 하게 되면 그게 본인이 원해서 갔든 원하지 않았든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의심을 사게 돼요.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네, 그런 사투를 안에 담기 위해서 이 전후 맥락들을 살피는 거죠. 요즘도 사실 이제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또 하이제킹이 개봉하는 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한 거예요. 이 작품 한 이유는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작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긴장이 격화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지만 국민들이 보지만 이득은 권력자들이 보거든요.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되면 이득은 저들이 보고 손해는 이제 국민들이 본다.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 그럼 하이제킹 극본 쓰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셨어요? 용대, 그러니까 이 납치범의 서사예요. 이 납치범, 이 용대라고 하는 인물, 여진구 배우가 하게 되는 이 인물이 도대체 왜 저 자리에 서게 됐나? 그게 핵심이었어요. 어떤 시대의 아픔 같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실화 속의 납치범이 수복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태어난 곳이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다가 전쟁이 끝나니 다시 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체성에 약간 혼란이 왔겠네요. 그것도 있지만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죠. 원래 저희들 북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들을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존재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제 아버지는 저기 한국전쟁 때 인민군으로 복무하다가 죽었고 형은 여전히 인민군 장교로 북한에서 공무를 하고 있고 하니까 계속 주변에서 저거 혹시 간첩 아니냐? 혹시 저 북한에 있는 형하고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별과 멸시와 의심과 감시를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이번에 하정우 씨가 이제 인터뷰한 걸 봤는데 본인이 정말 많은 그 재난 관련 영화를 했었는데 이번 하이제킹이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뭐 예전에 했던 것보다 뭐 20배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하정우 배우가 놀이기구를 못 타요. 놀이기구를 못 타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상남자처럼 보이지만 많이 잘 타실 것 같은데. 굉장히 여리고 섬세한 세련되면서도 섬세한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 세트를 실제 크기로 재현해서 이걸 짐벌 위에 올려서 계속 이제 흔드는 거죠. 실제 비행기 움직이는 실제로 이제, 것처럼. 비행기가 비행하는 것처럼 뭐 뒤집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 하루 종일 거기 이제 타 있어야 되니까
놀이기구를 못 타는데 못 하는데 하루 종일 놀이기구를 태워. 사실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김경찬 작가보다는 김경찬 PD로 더 알려지셨잖아요. 방송국 PD에서 갑자기 왜 시나리오 작가가 되셨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예,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번아웃 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했었고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오. 어느 순간 회사 출근할 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제 가는 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감정 한 안 번도 그런 게 느끼셨다가. 없다가 어느 순간 딱 마치 팽팽하던 고무줄이 면도날이 딱 닿으면서 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고민스러웠죠. 근데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PD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사직서를 내고 전혀 다른 영화계로 들어가시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5년 정도는 병행을 했죠. 네, 그 뒤로 한 5년 정도는 기존에 하던 방송 일을 조금씩 하면서 사실은 영화 쪽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뭔가 재밌는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계속 해본 거죠. 해보다가 어릴 때부터 내가 영화를 너무 좋아했으니 영화 일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습작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써봤죠. 근데 나는 좋아하는 일이긴 한데 잘하는 일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러면 내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 써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쓰셨던 시나리오가 혹시 어떤 그거는 이제 거였나요? 영화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방송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 방송하는 사람들이 오보를 내서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걸 그 오보를 이제 정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 시나리오를 보시고 그때 이제 충무로에서 꽤 유명하신 제작자들이 저를 이제 러브콜을 보낸 거죠. 글 괜찮네. 너무 잘 쓴다. 이 작가 글 같이 잘 한번 쓰네. 일을 해보자.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명필님의 심재명 대표였죠. 카트 같이 하셨던. 네, 그래서 카트를 같이 했던. 근데 심재명 대표는 다른 제작자들하고는 조금 톤이 많이 달랐어요. 그 다른 제작자들은 이거 당신이 쓴 시나리오 너무 좋으니 나랑 같이 이거 영화로 만들어보자였고 네. 심재명 대표는 당신이 쓴 거 너무 잘 쓰고 재밌는데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안 맞는 얘기다. 대신 우리 회사에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너무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영화계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잘못 이상한 사람하고 이제 엮이면 앞날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다. 근데 솔직한 사람하고 일을 시작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럼 저 사람하고 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영화 카트인데 카트가 사실 이제 그동안 상업 영화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거의 첫 번째 사례였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트 직원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회사의 해고 통지에 직장을 잃습니다. 힘없는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회사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비정규직의 씁쓸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상업 영화에서 비정규직을 다루는데 좀 부담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어차피 사람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직업이 무엇이든 또 비정규직이든 아니든 저는 그런 거는 개의치 않았고 내가 나름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PD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작가로 넘어가실 때 어쨌건 PD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작가는 글을 써서 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완전 다른 성격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다르진 않아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채워야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D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한다 하더라도 뭐 6개월 안에 뭐 해야 된다. 뭐 길어봐야 1년. 근데 기획 과정은 끼케야 한두 달이거든요. 한두 달 동안 그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하고 대화가 될 정도로 지식 수준이 올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몇 달 만에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십몇 년 동안 그 짓을 하다 보면 그 역할을 또 노하우가 하시고. 생겨요. 어떤 방식으로 팩트를 수집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시나리오 쓰는 것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취재와 조사를 하고 이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재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실화를 다루는 얘기를 할 때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방송 일을 해온 어떤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크게 적용이 돼서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나은 결과물 덕분에 또 백상예술대상에서 두 번이나 또 상을 그렇죠. 부인 안 하시네요. 네, 네, 네. 받으셨는데. 어쩌다 보니. 네, 저는 그 카트 때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우리 제발 좀 같이 삽시다 하고 팩 나가셨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이 상은 제 시나리오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발 같이 좀 삽시다. 고맙습니다. 준비하셨던 답변이에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경험해보자고 그냥 나간 건데 어쩌다 보니 상을 주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다가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1987로도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는 준비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카트 때는 사실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하는데 1987 때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작품인 1987로 또 상을 받으니까 백상예술대상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긴장이 좀 되셨나 봐요. 아니 그때는 받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봐도 1987. 네, 그래서 뭐 진짜. 그날 가면서 뭐 이렇게 소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이제 받았고 뭐 비슷하게 얘기를 했겠죠.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마음속에 있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카트도 그렇고 이번에 하이제킹도 그렇고 워낙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유명하신데 맨 처음에 이제 영화계에 입문하셨을 때는 방송계에서는 워낙 뭐 15년, 14년이면 잔뼈가 굵은 PD였는데 영화계에서는 신인이잖아요. 어려운 점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떠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영화계가 네. 라는 공간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흥행 성적이 갈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의 또 인건비와 또 돈이 뭐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백억이 투자가 되는데 결정 나는 게 1, 2주면 그냥 결정이 다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폐쇄성이 생긴 게 아닌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실패하지 사람-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초반에 이제 그럼 작가님은 영화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흥행이 보증된 그런 작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겪었던 좀 서러운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쟨 뭐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인인데 나이도 많아. 방송을 뭐 꽤 오래 했대. 네. 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글은 잘 써. 근데 이제 신인 작가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있거든요. 아무튼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이제 제작자나 투자사나 배우나 이들이 이제 작가들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도 굵었고 방송 경험도 많고 가다 보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나도 제작해봤는데. 나는 뭐 방송 엄청 해봤는데 네.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틀린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어... 저 피곤한데, 까칠한데, 뭐 이런 거죠. 1987 때도 이제 작가님이 좀 주장해서 장소를 실제 그 고문 당했던 그 장소에 가야 된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7의 주 배경 중에 하나가 남영동 대공분실인데 그게 외관이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고 사실은 고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서 그 남영동 대공분실의 촬영 허가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이제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었죠. 왜 그걸 확신하셨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해봤으니까 어떤 방식의 루트를 거치면 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걸 촬영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움직여서 허가를 받았죠. 아무래도 작가님은 뭐 카트도 그렇고 1987도 그렇고 하이제킹까지 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부담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실화를 쓰시려면. 매번 힘들어요. 근데 실화라고 해서 특별히 힘든가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실화라서 내가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때 실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항상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야기 안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의 맥락과 지금의 맥락 안에서 이게 말하자면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데미지를 감수하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1987의 그 형사들 같은 경우에 실명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분들한테 허락받고 실명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쓰셨어요? 그냥 썼어요. 그때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실명 써서 혹시 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실명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님이 고르시는 모든 실화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중에서 영화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사건들 몇 개가 더 남아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뭐,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안 돼요. 안 돼요.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한국전쟁 때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신안 가거도에서 있었던 실화 배경의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5.18이나 여순 사건이나 이런 걸 영화로 좀 제작해 보실 생각은 그래서 계속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계속 해요. 제가 광주에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누군가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내가 과연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본인에 대한 의심이 드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그런 시간들을 체험을 했고 이 지역에서 그걸 봐왔고 그럼 내가 그걸 과연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심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고민은 계속 하는데 섣불리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작가님이 그 빠지는 사건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좀 있나요? 생각하시기에. 저는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 같은 걸 믿는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도희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맨홀이 하나 있어요. 근데 뚜껑이 없어. 빠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4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맨홀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 잡아야죠. 그렇죠. 가서 구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맹자께서 얘기한 성선설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저 아이가 저기 빠질까? 설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고들이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설마로. 또 누군가는 저 아이가 나랑 친한 사람의 아이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기도 하죠. 나랑 철천지 원수의 딸이야. 그러면 그 이제 딜레마를 느끼겠죠. 저 굳이 내가 쟤를 구해야 되나? 구해야 되나 할 수 있죠. 원수의 딸인데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다 그래요. 다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선한 의지 쪽이 훨씬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콘텐츠, 영상 콘텐츠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욕망의 도가니탕으로 빠져가지고
서로가 죽고 죽이고 막 피가 튀고 잔인하고. 저는 그런 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런 인간도 있지만 선한 의지로 뭔가를 해내는 인간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런 이야기에 사실은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영웅을 이제 설정해서 영화를 만드진 않으신가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하이제킹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 희생을 선택하는 인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화의 실화에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만든 하이제킹에는 그 인물을 추동하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승객과 승무원과 뭐 여러 인물들, 심지어는 납치범까지. 그 인물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결국은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선한 의지가 발동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나름의 트라우마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래서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얘기를 선택하게 됐고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뭐 일단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려면 한 2년 시간이 너무 걸려요. 오래 걸리죠. 2년, 3년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몇 편이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 이 호남 사람들이 이야기꾼으로서의 그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작가라든지 또 감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충분히. 네,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발굴해서 이제 서울에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약간 말씀은 계속 조금 차갑고 시니컬하게 하셨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고 정이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그런 거죠. 사실 뭐 영화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인데요. 영화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모이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겠고 또 영화 하이제킹도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